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제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당선 소감을 전하며 의정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는데요. 지난 2년여 동안 지역민과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했을까요? 그래서 저희 KBC 광주 방송은 빅데이터와 지역 주민의 평가를 기반으로 광주 전남 18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했는데요. 오늘 그 결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김덕모 회장, 공공사회 조사센터 조민성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쪽 18명의 국회의원들이 전반기에는 여당이었습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야당으로서 어렵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일단 전반기 여당으로서 18명, 물론 지금은 18명 중에 양양자 의원하고 민영배 의원 두 분이 탈당을 하셔서 무소속이지만 전반기를 평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 경제에서 이 양적 완화,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들을 뭐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데 전반기 국회를 좀 평가를 해보면 이 정치가 좀 과잉된 이로 인해서 정쟁이 격화되는 인플레이션.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 국회라고 총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음. 어떻습니까? 이제 그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 회장이시잖아요, 교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 회장님이 봤을 때 예. 어떤가요? 저는 우리 21대 국회는 전반기든 후반기든 좀 늑장 국회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원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1대 전반기는 우리가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대 양당 체제로 수렴되는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고 소수당인 정의당 같은 역할이 좀 실종돼 버리는 이런 현상을 가져왔고요. 이 승자 독식주의에 의해서 상임위 구성 문제랄지 여러 가지 법안 처리에서 여당이면서 거대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좀 제 역할을 좀 못했고, 또 국민의힘도 국회 본연의 어떤 룰이라고 할 수 있는 타협과 정치적 그 협치 이런 해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의회나 의안에 대해서 보이콧을 한다든지 또는 이 소위 말하는 몽리를 부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반기 국회도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 사안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민성 대표께서도 정치 과잉의 국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전과 또 국민들의 어떤 민생을 챙기는 그런 법안들이 굉장히 시급한데 네. 예, 매번 이렇게 부딪히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고요. 빨리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이번 저희 그 평가하는데 컨설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해주셨는지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에 이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18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중점을 두고 자문을 해드렸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의정 활동을 좀 잘 평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그 행동 지표를 좀 개발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이 대국민과의 어떤 소통 능력입니다.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신문 방송의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요즘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SNS 미디어, 블로그랄지 트위터랄지 페이스북이랄지 여러 가지 그 대안적 매체들이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플랫폼들을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주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지역 주민의 이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 의원들이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건지, 또
청렴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주민과 어느 정도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과 주민들의 이 여론조사 평가가 병행된 그러한 과학적인 평가를 지향했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곳에 가장 큰 비중을 두셨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국회의원은 역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법안을 단독이든 그것이 공동 발의를 했든 얼마나 많이 입법 활동을 해줬냐.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제 세비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랄지 본회의 같은데 얼마나 이렇게 출석을 잘 했느냐.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뿐만 아니라 여러 그 활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들이 얼마나 그 방송에 많이 노출이 됐느냐, 영상으로. 또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정책적인 어떤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렇게 했으면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 순위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준들을 다 종합했을 때 1위는 이 광주 지역의 이용민 의원께서 차지했고요. 네. 2위는 이 동남을이죠. 네네. 동남을 지역구의 이병훈 의원. 그 문화 전당이랄지 문화 쪽에 굉장히 네. 활동이 많으셨던 분이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지금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갑석 의원이고, 지난 그 지방선거 때 시당위원장도 시당위원장이었죠. 역할도 하고 했었는데요. 송갑석 의원이 아무래도 그런 역할들 때문에 좀 주목을 받은 것 같고요. 전남 지역에서는 이제 삼선 의원이고 농림수산부 장관도 하셨고, 또 농해수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계호 의원께서 이렇게 4위를 차지하셨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또 국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병철 의원께서 4.3 74주년이 지금 됐죠. 4.3 여순 반란 사건, 네. 여순 사건, 죄송합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러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자, 희생자들을 찾아서 국가가 말하자면 최초의 어떤 국가 폭력에 의한 것이니까 그것을 배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소병철 의원이 입법 특별 대상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조민성 소장님,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조사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지역 방송 차원에서 이 소셜 미디어 뭐 분석, 하여튼 그런 빅데이터 분석에다가 직접 주민 조사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조사를 전 지역구 국회의원 대상으로 해서 그걸 발표한다는 것이 좀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테고요. 이 조사가 조금 더 규모가 커지고 이 정확도를 조금씩 좀 높여 나가면서, 이 정당 공천이 늘 문제가 있는데 정당 공천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사로 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최초의 시도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번이 첫 조사지만 내년 이맘때도 다시 조사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후년에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늘 이제 문제되는 게 이 소위 얘기하는 당 권력, 공천의 불공정성,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 매년 꾸준히 이 조사를 통해서 이 성적들을 좀 평가하는 것이 공천에 일정하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공천 문화 만드는데, 이번 이제 광주방송의 조사처럼 이런 조사들이 매년 꾸준히 좀 이어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 의원들의 활동을 더 자극할 만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위 이용빈 의원이 이제 종합 1위를 했는데요. 어떤 점이 좀 돋보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수님?
네, 이용빈 의원의 경우는요. 특별히 이용빈 의원 이용빈 경우는 의원이 네. 예, 이용빈 의원 의원 활동 중에서 공동 법안 발의 건수하고 실제로 본회의 통과된 그 법안 수가 상당히 다른 분보다 많았고요. 네. 특히 이용빈 의원과 관련해서는 공항 이전 문제랄지 경제특별법, 기술 또는 의료산업 관련 이런 그 키워드들이 굉장히 높게 빅데이터 상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소통 분야에서 특히 전통 매체인 신문 뉴스 기사와 그 SNS 매체 활동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였어요. 근데 네. 이것은 아마 이용빈 의원께서 대변인으로서의 그 당 대변인이랄지 그렇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서 언론과의 그 접촉면이 상대적으로 다른 의원들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용균 의원 같은 경우 송영길 대표 시절에 대변인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대선이나 이런 지방선거 앞두고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네, 언론에 노출이. 노출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지역 평가에서 이렇게 주민 여론 조사에서는 청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병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자질이나 지역 발전 기여도 이런 네. 것들이 좀 높게 평가 받은 걸로 나타났고요. 순위에는 들지 않았지만 민영배 의원도 주민 평가에서 의정 활동이나 주민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좀 강점인 의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청렴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여론조사 보니까 의정평가, 뭐 지역발전 기여도, 주민과의 소통, 정치적 자질, 청렴도 이런 게 있었는데 순위에 좀 높게 랭킹이 되신 분들이 정치적 자질이나 청렴도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으셨더라고요. 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반적인 어떤 의정 활동은 초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국회 내에서 활동이나 상임위 활동이 부각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어떤 전국 단위의 어떤 그 보도나 이런 데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지역에서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는 아무래도 청렴한 모습이랄지 국회에 나가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어떤 법안 같은 거 챙기는 모습 이런 것들의 성실성에 좀 점수를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광주 전남 18명의 국회의원들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비교를 해서. 이번에는 여러 항목을 통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고, 그중에 이제 그 주민 여론조사를 통한 이제 직접 조사, 직접 조사도 포함이 됐는데, 18개 지역구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하면서 이제 표본이 조금 부족할 수 그죠.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배점에서 전체 배점에서 한 10점 정도 반영해서 그 오차를 좀 줄이기 위한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 일반적인 의정 활동 평가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적 시각에서 여러 구체적인 지표 항목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사실 일반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충분히 조사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오히려 그 해당 조사 시점에 그 주요 이제 이슈에 노출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조사에 반영이 되는 것이 있어서, 뭐 우리 정치권의 역사들이 꼭 좋은 것만 있지 않고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좀 많았는데, 그동안 이제 광주 전남 지역도 소위 얘기하는 뭐 미투, 성폭력, 기타 등등 여러 좀 의혹들이나 뭐 그다음에 실제 좀 그 문제가 있었던 경우들도 있었고요. 네. 그런 거에 연관돼서 언급된 의원들이 사실은 이 조사에서 그것도 또 인지도라고 이게 좀 반영이 되는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직접 여론조사는 늘 조심해서 좀 봐야 된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여도 자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니까 그렇죠. 알게 되는. 성실하게 묵묵하게 의정 활동은 했지만 특별히 이슈에 이렇게 노출이 많이 안 됐던 그런 의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여튼 뭐 정쟁이 됐던 부정적인 이슈에 노출된 의원들이 뭔가 내가 좀 알고 있다라고 좀 그런 착시 현상도 다소 좀 영향을 미친 점도 있다고 봅니다. 회장님, 네. 아까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볼 때 저희 네. 광주 전남 18명의 국회의원들하고 아니면 전국의
299명의 국회의원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저희 쪽 국회의원들이 초선들이 많습니다마는 하는 국회 내에서 입법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꽤 높은 거로 나타났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음. 굉장히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한 것으로 지표상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법안 발의 활동이나 의회 출석률 같은 경우에도 전체 의원 평가보다도 높게 나타나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상임위원회 참여 수나 상임위원회에서의 어떤 그 발언 영상 그리고 연구 영역 결과 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체 의원 평균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아무래도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조금 자기 역할을 하고 몫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도 보면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 법안 발의 건수 같은 거 보면 의원당 우리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이 66.61건입니다. 근데 전체 의원 평균은 47.61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네. 법안 처리 실적도 우리 그 의원들은 6.6% 이렇게 높습니다. 평균은 4.6%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의정 활동은 꾸준히 성실하게 하고 있지만 이런 의정 활동을 통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거나 전 국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의정 활동에는 미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런 평가를 좀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원인으로 좀 볼 수도 있을 만한 게 SNS나 아니면 다른 기사 여러 홍보 활동을 통한 대국민 소통 지표가 상당히 낮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좀 뉴미디어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초선들이어서 굵직굵직한 현안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는 점, 그다음 이제 블로그나 카페, 페이스북 이런 SNS에 대한 대처가 좀 부족하다는 거.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의 특성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은 좀 노령 인구가 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SNS에 이렇게 플랫폼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좀 적죠. 그리고 절대적으로도 노령층들, 청년 인구나 이런 분들이 주로 SNS를 하는데 적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은 갖지만 실제로 뭐 댓글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붙지가 않아서 상대적으로 SNS 쪽에서는 강점을 갖지 못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 이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대표 법안 발의 같은 경우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이 16.94 그리고 국회 전체를 보면 11.67 그리고 순수 법안 발의 통과는 4.11 대 2.33 거의 2배 가까이 평균보다 높아요. 그리고 공동 법안 발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물론 뭐 입법 국회 자체가 입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입법 활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입법 활동들이 알려지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늘 이제 그래서 정치인들 하는 얘기 중에 자기 부고 말고 하여튼 모든 내용들이 좀 노출되고 좀 알려지길 좀 바라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지만 21대 말고 20대 총선 당선자들 분석한 이제 국회 자료에도 보면 소셜 미디어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당선된 이 비중이 좀 높은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자료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리는 노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체적인 그 국회 아까 평가 중에서 전반기에서 4천여 건 법안 이제 통과됐는데 이게 역대 국회 돌아보면 아마 제일 많은 숫자일 겁니다. 법안 처리 숫자로는 그 정도로 이제 활발하게 했는데 이 공수처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뭐 민생과 관련된 첨예한 이 주장이 대립하는 이런 것들을 여야가 슬기롭게 좀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이 조금 더 역할을 했었으면 지금 뭐 평가보다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어떤 현안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도 있지만 국민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 지역에 국한되는 이런 이슈들을 많이 입법 활동에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언론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지만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매체들에서는 다소 그런 그 의정 활동들이 반영이 좀 덜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지금 이제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활동을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하고 계시니까 더 네. 이제 쉽게 느끼실 텐데 그런 차이가 느껴지나요? 지역 의원들이 아무래도 지역 의원이다 보니 예. 그 사실 그러니까 정치도 중앙에 좀 예속된 면이 있어서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좀 대변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한다곤 하지만 아무래도 이번 이제 국회 자체가 대선을 앞둔 국회였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 공천권과 영향이 있는 뭐 이번 이제 후반기 하반기 또 구성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하여튼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한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걸 극복해 가는 노력을 좀 계속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좀 자극적인 주제, 소재 그런 이슈에 대체로 또 오히려 이제 수도권 의원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이제 그렇게 좀 보이다 보니까 이 가뜩이나 이제 중앙 중심의 이제 정치들이 좀 되고 있는데 다 그런 데다가 그래서 광주 전남 의원들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거나 조금 가려져 있는 그런 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입법 관련해서는 지금 소병철 의원이 네, 대상을 그렇습니다. 받은 거로 돼 있는데 사실은 국회 본연의 업무 자체가 입법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질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어떻게 지금 평가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의정평가를 종합평가해서 그 순위를 쭉 매겼는데 거기에 1위에서 9위까지 9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또 국회 홈페이지에 보면 열린 국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정 활동을 전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표 법안 발의한 리스트를 쭉 뽑았어요. 그랬더니 네. 56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집된 그 내용을 그 의원별로 이것을 해당 언론사 뉴스 기사가 얼마나 언급을 해줬냐 이것을 빅데이터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에 대한 지역 뉴스 미디어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였는가 이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수집 기간도 20년 5월부터 22년 6월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집 채널은 기자협회에 가입된 강주 전남 미디어 18개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강주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주요 언론들의 기사들을 다 검색했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검색 결과에 의해서 이제 소병철 의원께서 입법하신 그 여순 사건. 여순 사건 네. 관련 특별법이 아주 중요한 법안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음. 그럼 그 외에 또 주목받은 법안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역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이 그 했던 5.18 민주유공자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그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또 의미 있게 받아들였고요. 네. 이용빈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성사시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주 전남은 그런 그 아픈 상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평화 인권의 그 가치에 부응하는 그런 입법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초선 의원들이고 전체적인 그 뉴스에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굉장히 지역의 일 때문에 좀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약간 이율배반적이지만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활동, 입법 활동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보면 지금 말씀하신 여수 순천이 관련된 이제 특별법 이것들이 어 많이 좀 언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 평가에서 이제 많이 반영이 됐는데 저는 정치라는 영역이 그런 이제 고유의 이제 입법 부분도 좀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수하고 순천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고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주도권 관련해서 또 인제 갈등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법안만 내고 인제 끝낼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회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좀 풀어갈 건가에 대해서도 좀 정치가 개입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 지역에서 활동들 충실하게 하는 것이 또 전국화될 수 있는 노력을 뭐 국회의원 본인들도 노력해야겠지만 언론도 또 같은 책임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을 중요하게 봤던 게 이게 그동안 통과되기까지 너무 많은 네. 좌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인데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6대 국회에 처음 이게 상정이 됐는데 계속 계류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겨우 이번에 21대 국회에 와서야 여야 합의로 이게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네. 여기서 인제 여야 합의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그동안 진보 보수 특히 이념 논쟁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하나의 그 아픈 고리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끊었다는 거.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인제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고 처음으로 정부가 이렇게 그 11구 이 여순 그 사건을 이렇게 추모하는 이런 그 행사를 가졌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이 국가가 관리하는 군대 내에서 이런 국가 폭력이죠, 일종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관심을 갖고 좀 74년이니까 너무 늦었죠. 그래서 인제 그 유족이나 그 당사자들 또 가족들에게는 참 아픈 그 기억인데요. 그것이 빨리 좀 치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소장 그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게 특별법은 제정이 되는데 이제 또 개정안 발의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서로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은 같이 특별법을 할 때는 했는데 다른 내용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여 년 참 오래 해결하지 못했던 수건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인제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만큼 첨예한 이해관계들이 이 부딪혀 왔던 이제 그런 법안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정안을 통해서 뭔가 이 담지 못한 이제 본인들의 좀 의견들 필요성들에 따른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싶은 뭐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들이 좀 나오고 있을 텐데 저는 뭐 기본 방향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법안 으로 이 뭐 수정이 된다면 수정이 돼야 될 테고요. 제가 인제 앞서서 좀 말씀드렸던 법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정말 이 아픔을 치유하고 정신을 좀 계승하고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법을 넘는 그런 정치 활동으로 이것이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분산 추진이 되면 개정안 통과까지 좀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뭐 그걸 제일 잘하는 의원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지혜를 모아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네.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의 초선이라는 많다는 걸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최근에 민주당 당대표 뽑고 최고위원 뽑는데 저희 지역에서 아무도 못했어요. 네. 벌써 맞아요. 이건 세 번째 실패인데 뭐 음. 이게 누군가는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도 호남이 가진 중요성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호남의 국회의원들 누구도 벌써 세 번째 최고위원이 못 됐다는 거. 이거는 저희 호남 지역의 정치력이 계속 약화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호남 정치력의 약화를 사실적으로 반증하는 그런 사례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호남을 민주당의 심장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텃밭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필요할 때면 와서 언제든지 그 자기들 필요한 그 텃밭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야채 뭐 반찬거리들 이렇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곳이 텃밭인데 언제든지 호남을 그렇게 텃밭처럼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리고 호남이 그렇게 그 표로 얘기하는 거니까 소위 말하면 그 호남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비아냥거림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쉽게 말하면 몰표를 주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았느냐, 대접을 받았느냐. 이것은 짝사랑을 한 우리 호남 유권자들도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 냉정하게 해초리를 때릴 때는 때리고 이렇게 해야만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정말 표가 무서운 것을 알 거예요. 그런데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남은 맨날 홀대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지금 호남 정치권 정치 세력들의 약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예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호남의 현안 사업들에서도 공공항 이전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가 우리의 몫에 걸맞는 그러한 그 지분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것은 표로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텃밭 말씀해 주셨는데 전남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5명이 농해 수위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당연히 문제가 있죠. 물론 전남이 농도이기는 하지만 우리 전남도 여수 산단이랄지 여기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그 국가 산단들을 조성해서 정말 미래 일자를 만들어 내야 되고 또 미래의 어떤 그 청년 일자리, 산업의 동력을 만들어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고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그 산자리도 가야 하고 또 우리는 전남은 우리가 흔히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체위 같은 데 가서도 우리의 어떤 문화적 자원을 산업화할 수도 있는 그런 동력을 끌어와야 되고 또 국토 균형 발전을 주장하면서 각종 인프라를 뭐 많이 구축됐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할 수 있는 국토위도 좀 가시고 이렇게 또 노인 인구가 많다고 하니까 보건복지위도 좀 가시고 이렇게 좀 다양한 상임위에 가서 우리 광주 전남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농림수산위가 거기 꿀 발라놓은 상임위인지 전부 거기만 가 있으니까 네.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호남 정치력의 약화. 아무래도 뭐 줄서기 정치가 이제 최근의 모습들이었고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인을 좀 키워서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지역을 발전시키자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들기에는 최근에 하여튼 몇 년간의 이제 정치 상황들이 뭐 권력에 좀 줄을 서는 걸 중심으로 그래서 뭐 이번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대표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 호남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노력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걸 이제 이 공동의 과제로 해서 호남 지역 정치인들이 조금 더 분발을 했으면 합니다. 이게 그동안은 이 호남 배제, 호남 소외 뭐 이런 것들은 정치인의 것이고 사실은 호남이 소외되고 호남이 배제되는 건데 그걸 활용한 건 정치인이고 열매를 가져간 것도 정치인인데 실제 이 앞으로 이 호남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아주 비상하게 하지 않고서는 점점 지역 상황들이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을 받고 긴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 뭐 1년 반 뭐 이상 이제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좀 그런 노력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당에서 어떤 저기를 하느냐에 줄서기라고 하셨는데 유권자한테 줄을 서지는 않고 당에 줄을 서고 있다는 게 참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동안 그만큼 소위 하는 당 권력이라는 게 공천에 좀 개입하는 것. 말은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이 공천 과정들을 투명하게 하고 개선하기 위한 이제 노력들을 계속 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국회의원들한테는 이 당의 이제 최고 권력 집단이 공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지역의 이제 공동 발전을 위한 지역 그 국회의원들 간 노력보다는 조금 힘 있는 정치인의 줄을 서서 공천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이제 그런 생존의 노력들이 좀 뭐 작용한 면이 있었는데 오늘 이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말씀 나눴지만 네. 이 매년 계속되는 이 종합적인 이제 평가들 이것이 상당 부분 공천에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이 지역 정치인 학회 그리고 이제 뭐 언론이 계속 좀 노력을 해서 같이 그런 문제들을 줄서기 정치를 좀 극복하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네. 네. 그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 회장님으로서 짧게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네. 정말 이번 의정평가 대상의 어떤 취지대로 국회의원들께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정말 국정을 감시 비판하고 또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좀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국가 발전과 민생을 살피는 입법 활동 앞으로 더욱더 좀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KBC 광주방송이 빅데이터와 지역 주민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2년여 동안의 광주 전남 18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해 봤습니다. 네. 내일과 모레 이 시간에는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 의원과 지역 미디어에서 주목받은 입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과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한 이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3선 윤관석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관석입니다. IR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이태원 참사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는데 뭐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뭐 좀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이제 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사실 전혀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문제가 많아서 네. 그 진상조사를 위해서 국정조사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처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네. 응할 것처럼 했고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용산에서 지침이 있었는지 갑자기 이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갖고 이게 뭐 장제원 의원도 약간 제동을 거는 것 같고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네, 언론 보도에는 친윤계 윤핵관들이 네. 뭐 왜 국정조사를 왜 그것도 못 막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응하지 않는 쪽으로 네. 반대로 선회를 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좀 협상의 여지 같은 게 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협상단 얘기 들으면 좀 여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최근에는 좀 어려워진 것 같다. 또 저희가 이제 그 범국민 국정조사 촉구 서명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데요. 진실을 알아야겠다.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다 해서 그 말씀하신 범국민 서명운동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 길거리 정치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뭐 세게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국정조사를 받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이 대규모 이례적인 유례없는 참사에 대해서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관계를 밝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하면 될 문제를 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맨날 들고 나오는 게 뭐 이재명 방탄이다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모의 시간에 맞지 않는 발언입니다. 서명운동을 뭐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뭐 정쟁거리로 만드는 거다 그런 취지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국정조사에 임하면 그 문제는 바로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뭐 김진표 의장이 오늘 오후에는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 야 3당 뭐 원내대표들 모아서 이렇게 또 주재를 해서 말씀을 뭐 의견을 교환을 할 것 같은데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도 이제 본회의 상정하기 위한 어떤 명분 쌓기 같은 걸로 보이는데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는 하겠네요. 그러면은.
저희는 뭐 같이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런 158명의 희생자에 대한 그 참사의 사실관계, 진실을 밝힐 필요가 국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희생자들 뭐 유족들 동의라는 전제를 달아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진정한 추모가 되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폐륜이 어딨냐 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폐륜 운운할 문제는 아니고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과 유족의 동의 속에서 유족들이 동의한다면 자발적으로 또는 뭐 시민사회나 종교계나 해서 네. 희생자들을 갖다가 추모하기 위한 그런 모임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뭐 그 동의 없이 먼저 나서서 하고 이런 걸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는 뭐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정치 영역으로 끌고 와서 뭐 유불리에 따라서 정치 도구로 삼는 것 자체가 정치적 폐륜이다 이렇게 재반박을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죠? 그런 자꾸 정치적 논쟁은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데 다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핑계나 그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하게 되면은 국정조사에서 그 유족들도 다 만나보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하다면 또 명단도 모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빠른 그 수습책 또 규명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아, 그런 측면이 있었네요. 저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뭐 유가족 협의체 같은 것도 좀 만들 수 있고 모셔서 여러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명단을 공개할지 말지도 결정을 거기서 하고 그런 면도 좀 있겠네요. 네, 국정조사가 강제 수사력은 없습니다만은 네. 피해를 입었던 참사의 그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현재 발생한 여러 가지 재반의 정쟁거리들도 다 저희들은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국정조사를 하면 정쟁이 해소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가 아니면은 미국의 또 부품을 포함해서 보조금을 안 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혜택에서 제외가 돼서 문제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푸놈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인플레 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뭐 개선될 여지나 이런 게 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의 얘기를 보면 이제 우려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한국 기업들 기여를 좀 알고 있다는데 저희가 그 미국의 대대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 공장도 미국에다가 새로 신설을 하고 조지아주에다가 해서 그래서 경제안보 동맹으로 서로가 진행된 중에 갑자기 이 법이 나와서 저희 입장에서는 네. 사실 좀 뒤통수 맞은 느낌이 좀 강한 상태거든요. 매년 통수를 맞았다. 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현재 나온 답변은 좀 뭐 구체성이 좀 너무 없습니다. 방법이 이제 법안을 개정하는 수정안을 내야 되는 우리처럼 뭐 상황인데 시행령 정부에서 개정하고 그렇게는 안 가장 되는 근본적으로는 그 수정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1년도 안 된 상태에 이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시행 과정에서 경과 조치, 유예 조치죠. 3년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유예한다 이런 여러 가지 검토가 있긴 합니다만은 뭐 사항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자중개위원장으로서 정부나 뭐 국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보 파악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나 의회 사항을 잘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이런 우려들을 전달해서 다양한 방식의 어떤 대체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요. 이 IRA법에 대한 그 전기차 보조금 제외 피해를 저희가 회복하기 위해서 시행령이라든지 또는 법안 문제라든지 또 미국 내 우호적인 여론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다각도적인 계획들을 함께 추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의원외교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국회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 하고 있나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했듯이 초반에 실기를 했고 현재 뭐
경제 통상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중요한 시점인데 많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보니까는 지난 10일에 미래 자동차 산업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 법안 이거 대표 발의하셨는데 미래차 이게 뭐 어떤 게 미래차인가요?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예, 미래차 그 현재차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이 내연기관차 아니겠습니까? 엔진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휘발유라든지 뭐 경유라든지 네. LPG라든지 이런 걸 쓰는 게 현재 내연기관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차는 이제 최근 나오는 이제 친환경, 뭐 전기차, 뭐 수소차,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이건 AI라든지 반도체를 활용한 그야말로 미래차인데 이렇게 새롭게 이제 연료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운 연료를 사용을 하고 형태도 바뀌고 종류나 차량의 기능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통칭해서 미래차라고 규정하고요.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차나 그다음에 이런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또 새로운 형태의 차기 때문에 이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또 연관 산업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이런 부품 조립비 다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에 대비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 법안을 제가 10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미래차는 환경적인 면 하나 있고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 뭐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이렇게 두 축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예, 예. 그 법안 제안 이유랑 주요 내용 골자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도 같이 좀 해주시죠. 그동안 내연기관차를 만들었던 많은 부품 산업 있지 않습니까? 연관 산업들. 이 부분이 다 사업 전환을 사실 해야 됩니다. 전기차를 뜯어보면 그 안에 텅 비어 있거든요. 앞부분 보면은 저 엔진이 없기 때문에 전기로 가는 거여서 배터리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그 연관 산업이 그러면 그렇다고 그대로 생태계가 무너질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 전환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네. 또 중국이나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이 또 그 시장의 자국주의 강화되기 때문에 다시 리쇼링에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서 자동차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 준비, 거기에 이제 연료라든지 친환경,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것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또 이런 세계적인 통상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른 네. 자동차 산업 발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는 옛날부터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이게 80년대 초반에 그 비디오 테이프 베타랑 VHS가 경쟁하다가 베타가 소니가 만들던 게 시장에서 사라졌잖아요. 예. 근데 수소차랑 전기차 그것도 둘 중에 하나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럼 뭐 이렇게 공존이 가능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서로 발전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한쪽으로만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다 같은 미래의 자동차 한 형태고 더욱더 진화된 개념이 이제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이거는 이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AI 기술을 탑재해서 이건 차라기보다 하나의 움직이는 하나의 그런 좀 네. 새로운 그 미래의 컴퓨터 모든 걸 종합한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양한 형태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 이거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지금 몇 번째쯤 가고 있는 건가요? 전기차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번에 기술도 그 정도가 되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판매력도 그렇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IRA 규제가 더욱더 좀 뼈아픈 면이 뼈아픈 측면이 있고요. 막 한참 페이스 좋게 나가는데 이제 제동이 걸린 상태여서 잘 극복을 할 수 있게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수소차 부분도 기술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 있는 세계 탑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 부분은 세계 탑 티어에 들어가는 예, 건가요?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상용화하는 과정들은 좀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차는 어떤 종류 타고 다니는지? 현재는 아직은 기존 차를 네. 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즌인데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뭐 왕창 삭감이 돼서 왔다는데 뭐 어떤 얘기인가요? 저희 상임위도 어제부터 예산이 심의가 네.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예산 심의가 있었는데 중기벤처부의 예산이 작년 18.8조 정도에서 네. 올해 13.5조로 해서 한 5조 이상이 이제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거의 그래서 3분의 1, 4분의 1. 네, 그래갖고 저희들이 28%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도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게 우리나라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0%를 차지해서 소위 9988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네. 그 시장의 중요한 데인데 또 경쟁력이 좀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데인데 뭐 그런 부서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경제가 계속 어렵고 네. 참고 위기, 복합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예산 증액을 많이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네. 이게 약재 예산이 맞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갖고 있고요. 어제 그래서 예산심의 때 일단 소위 차원에서는 2.5조를 증액한 예산을 어제는 일단은 뭐 저희들이 의결을 네. 했습니다. 물론 저 국회 본 예결위와 또 네. 최종 통과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중기벤처부 예산은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증액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네. 초부자 감세 이거를 뭐 아주 세게 비판을 예. 하셨던데 예, 예.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어렵고 힘든 어떤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네. 오히려 이제 주로 기재가 있는 예산이긴 하지만 그 뭐 감세 관련한 부분들을 좀 많이 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반대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부자 감세하고 오히려 그 서민과 약자를 위한 예산은 그 감액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네. 저희가 좀 다시 정상화 시켜야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2.5조 정도는 일단 소위에서 증액을 했다고 네. 하는데 앞으로 더 뭐 이렇게 논의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예, 하실 중기 벤처 예산은 어제로 일단 소위는 마무리됐고요. 네. 이제 오늘은 산업부 관련 산업 에너지 쪽의 예산을 네. 하는데 모아지면은 이제 저희가 내일 이번 주에 그 전체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네. 예결위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어도 이제 이 말씀드렸던 중기벤처기업에 꼭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가 증액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고요. 아까 이제 초부자 감세도 있지만 또 불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용산 이전에 따른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자꾸 이제 그 계속 지금 넘어오고 포함되고 있나요? 있고요. 예.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확인되는 것만 해도 한 1,300억 정도가 있는데, 넘어온 게. 예, 또 따로 저희 상임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부분들 또 시행령으로 모법을 흔들면서 만든 예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찰국 경찰청의 경찰국이라든가 근데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거를 예산을 안 주면은 거기 어떻게 일을 하나요, 그러면? 그 사실 위법한 그 기구 설치고 네. 따라서 거기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법적 논리에 맞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납품 단가 연동제나 전기요금 관련한 것도 오늘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들어가고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11월 15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